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북극 냉기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강원도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기습적인 추위에 수도관이 얼어붙은 집도 늘고 있는데 겨울철 동파 예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를 실은 로켓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창어 4호는 다음 달 1일쯤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인데 성공할 경우 중국의 우주 굴기를 상징하는 성과가 될 전망입니다. 복잡한 국제 표준을 맞춰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도와주는 표준화 자문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20곳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월요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아침 사흘째 이어진 북극 한파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강원도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했고 수도권도 영하 10도 아래에 머물며 계량기 동파와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극 냉기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한파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냉동고 온도와 같은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떨어진 강원도는 곳곳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11.8도를 기록한 서울도 청계천에 고드름이 생기고 물가에는 얼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기습적인 사흘간의 한파에 동파와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서울에서만 동파 신고가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또 아파트와 공사 중인 오피스텔 건물에서도 난방 사고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기습 한파가 오늘 낮에 누그러진 뒤 내일부터는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일까지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이후에도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겨울에도 북극 한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기록적인 한파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기습적으로 찾아온 이른 한파에 미처 대비도 못한 채 수도관이 얼어붙은 집이 늘고 있습니다. 한번 계량기나 수도관이 얼면 추운 겨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동파 예방법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엌에 미처 씻지 못한 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세면대는 물론이고 변기 물조차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른 강추위에 수도 계량기가 얼어붙어 터졌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이 제일 많이 불편해요. 아이들 지금 소변 같은 경우는 딸은 조그만 깡통 있는 데다가 따로 둘 다 이제 큰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직 다 녹지를 않아서. 계량기가 추위에 노출된 연립주택이나 복도식 아파트는 더욱 취약합니다. 기습 한파에 동파 경계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동파 방지용 보온 덮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이렇게 매년 붙였다 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거에 대해서 하여튼 뭐 내일부터 이거 붙이기로 했다고 하시더라도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들어서 알았지 뭐 언제 붙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계량기를 바꿔도 끝이 아닙니다. 교체는 비용만 내면 되지만 얼어붙은 계량기나 수도관을 녹이는 건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토치 등으로 높은 열을 가하면 자칫 수도관이 터질 수 있어 헤어드라이어나 따뜻한 물로 서서히 녹여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찬 공기가 닿지 않도록 계량함에 솜이나 헌옷 등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오래 집을 비우거나 수도를 쓰지 않는 밤에는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살짝 열어 물이 흐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을 비우다 보니까 이것이 물이 항시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고여 있다 보니까 금이 간 겁니다. 영하 3도 이상이 넘을 경우 필히 보온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다만 물을 너무 세게 틀면 보일러가 온수만 데우고 난방이 되지 않는 만큼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는 수준이 적당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한파가 몰려오면 이렇게 수도관은 물론 우리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겨울철에는 심혈관 질환자 수가 증가하는데요. 몸이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고혈압 환자는 혈압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겨울철에는 대체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연구 결과 기온이 1도 내려가면
수축기 혈압은 1.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추위로 인한 혈압 상승이 무서운 이유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추위가 심해지는 겨울에는 고혈압 환자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점점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50대가 되면은 50%의 환자들이 고혈압이 생기고 있고 60대가 되면은 60%가 고혈압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약 복용을 중단하면 반동 현상으로 원래 자기 혈압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압을 자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 혈압을 재보고 수축기 혈압이 135를 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 요리를 선호하는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은 잠에서 깨는 새벽에 가장 높기 때문에 새벽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온이 충분히 되는 편한 옷을 입고 준비 운동을 10분 정도 충분히 한 뒤 해가 뜬 오전이나 오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화성 표면에서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지난달 26일 화성에 착륙한 탐사선 인사이트-5가 인류 최초로 화성 소리를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구에서 약 4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의 바람 소리가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5가 저주파의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화성의 소리 들어보시죠. 방금 들은 소리는 인간의 귀로 처음 들은 화성의 바람 소리인데요. 초속 5에서 7m의 바람으로 추정됩니다. 마이크가 없는 인사이트-5는 이 소리를 지진계와 기압계로 측정했는데요. 인사이트-5의 태양광 패널에 화성 바람이 부딪히면서 선체가 흔들리자 그 진동을 지진계가 감지해 소리 주파수로 변환한 겁니다. 그러나 화성의 바람 소리는 주파수가 너무 낮아 그냥 듣기 힘들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주파수를 4배에서 100배까지 높여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꿨습니다. 좀 더 자세한 화성 바람 소리는 나사 홈페이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탐사에 들어간 인사이트-5는 화성의 현장 촬영 사진들도 속속 보내고 있어 새로운 발견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착륙할 중국의 달 탐사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번 탐사선이 임무에 성공할 경우 비록 특정 분야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를 처음으로 앞지르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우주 굴기를 상징하는 성과가 될 전망입니다. 박근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를 실은 창정 3호 로켓이 개응과 함께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면서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번 발사를 맡은 중국 시청 위성 발사센터는 이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탐사선 창어 4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해 미지 영역의 환경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중국 우주개발당국은 달 뒷면 착륙과 탐사로 달의 지형과 토양 분석 등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달과 우주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달 뒷면에 착륙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구와 달 뒷면의 직접적인 통신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5월 통신 중계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이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위성은 달 뒷면과 지구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양측 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月球背面一直是与地面通信和测控的禁区。这一次，我们将通过鹊桥搭起地面与月球背面通信的桥梁。 창어 4호는 닷새간 달까지 비행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3일 사이에 착륙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무가 성공한다면
비록 특정 분야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우주 탐사에 앞섰던 미국과 러시아를 제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근표입니다. 우리나라의 5G 스마트폰 도입률이 초기에는 세계 선두를 달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한국의 5G 스마트폰 도입률이 내년 5.5%에서 2020년 10.9%로 증가하며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5G망을 가장 일찍 구축한 데다 국내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가 내년 3월 5G 지원 모델을 내놓는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한국과 함께 5G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2020년 5G 스마트폰 도입률은 미국이 4.7%, 일본 5.2%, 중국이 2.8%에 그칠 것이라고 이들 조사업체는 내다봤습니다. 휴대전화 기종과 상관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블루투스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주파수가 표준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국제 표준을 맞춰야 수출도 가능한데 중소기업들을 위한 표준화 자문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년 전 국내에서 UHD 방송이 본격 도입되자 방송장비 업체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상을 가공하는 방법부터 장비의 규격까지 모두 달라져 UHD용 신제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UHD 방송은 이 방송 표준이 너무나 표준이 방대하고 또 우리가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표준 문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대상으로 만드는 문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과외로 이런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출신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이루어진 자문단이 2년에 걸쳐 이 회사의 제품이 국제 표준을 맞출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그 결과 신제품의 출시가 가능했고 내년 북미와 일본에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바이오 소재나 금속 등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술은 해외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 아예 국제 표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규격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 3명이 팔을 걷었습니다. 표준 기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선정이 돼서 주관이 됐을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는 증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좀 선점을 좀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이처럼 매년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 수십 곳을 선정해 무료 자문을 제공합니다. 올해에도 37곳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졌지만 복잡한 표준화 과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ICT 기업들. 맞춤형 과외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강소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울릉도 토양에서 사는 토종 희귀 미생물에서 새로운 말라리아 치료 후보 물질이 발굴됐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는 물론 미생물을 이용한 신약 개발 등 희귀 미생물 연구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두통과 오한, 호흡장애 등을 일으키는 말라리아.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사라졌다가 1993년 이후 다시 유행하고 있는 급성 열성 전염병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보다 효능을 더 높일 수 있는 토종 희귀 미생물인 방선균 4종을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울릉도에서 채취한 방선균 200여 종으로부터 새로운 화학 구조를 갖는 항말라리아 물질을 찾아낸 겁니다. 그 미생물에 맞게끔 다양한 배양 조건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 생합성 유전자군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항말라리아 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찾게 됐습니다. 연구진은 울릉도 흙으로부터 선택적으로 분리한 방선균을 기존보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배양하는 등 차별화된 접근법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이 화합물들은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뛰어난 항말라리아 활성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방선균은 항암제와 항생제 등 의약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신약 개발을 위한 중요 물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선균이 신약 개발에서 가장 필요한 새롭고 다양한 화학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국내에서 무한히 많은 새로운 미생물을 발굴해내서 우리 인류나 혹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연구의 계기가 됩니다. 생물 다양성 조약에 대응하고 국내 고유 미생물 자원의 활용성을 밝힌 이번 연구는 유기화학과 천연물 화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오가닉 레터스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보행 중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은 1,600여 명인데요.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10km만 줄여도 1년에 500명의 보행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제한 속도 감소가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